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오늘 듣고 싶은 분들과 함께 이해해봤으면 하는 경제 뉴스, 경제 왜 그래 삼바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이야기 2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고요. 지난 1부에서는 합병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합병 과정 속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등장과 더불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 논란은 무엇인지 잠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재무제표의 어떤 변경을 통해서, 방법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자산 규모가 7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기업 자체 삼바 바이오로직스가 2조 7천억 원대로 순자산이 아니고 순자산 올라가는 놀라운, 정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마술 같죠? 예,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또 집중해서 풀어봐야 될 텐데요. 이 재무제표, 삼바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순자산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예, 그 전에 일단 재무제표. 네. 그러니까 특히 관련 있는 두 기업 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네. 아주 간단하고 약간 무리할 정도로 좀 잘라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사인이 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2%쯤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박. 그래도 없어요. 큽니다. 2%만 해도. 네. 한 40조 원 좀 될 텐데. 그래요. 좀 무리한 가정인가? 그래요. 그래, 그거 좀 심하고, 그냥 어쨌거나, 그냥 이대로 가세요. 한 100주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 아, 너무 줄였나?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시사인의 그 주식은 금융자산이죠. 네. 그죠? 우리 재무제표에도 이 삼성전자 주식이, 이거는 삼성전자 주식은 시장에서 평가가 되니까요. 이 가치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적히는 금융자산의 액수가 바뀝니다. 그러겠죠. 예. 네. 그리고 또 팔면은 파는 대로 수익으로 잡힐 거고요. 그렇죠. 영업의 수익 예. 잡힐 거고, 내리면은 우리 금융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말해서 우리 금융자산이죠. 자, 입에 조금 바꿔볼게요. 이것도 정말 좀 무리한 가정이지만. 네. 가정인데요. 뭐 어때요? 하세요. 삼성전자 네. 주식을 시사인이 100% 가지고 있습니다. 와. 황당. 근데요. 100% 가지고 있는데. 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는 우리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사인이 삼성전자에 빨리 지분 배당해. 그러면 배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100%인데. 예, 또 만약에 삼성전자 니들 시사인 100억 원치만 팔아. 그 우리가 시사인 100억 원치를 삼성전자에 넘기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억 원치를 삼성전자에 넘기면은 네. 일단 우리 재무제표에는 100억 원이 일단 매출로 잡히죠. 매출로 그렇죠. 잡히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시사인 100억 원치면 몇 건입니까? 너무 많나? 됐고, 그거 됐지. 발표. 예.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황당한 뉴스인데 뭘. 팔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실제로는 시사인이 100억 원치 안 팔렸는데 네. 우리한테는 100억 원 팔린 걸로 돼 있는 팔렸다고 거예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삼성전자를 완벽하게 지배할 때, 예. 지배할 때는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칩니다. 네네네. 예,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속지 않겠죠? 예. 우리가 사실 이거 정말 나쁜 짓인데 삼성전자의 시사인 100억 원치를 넘기고 예. 자회사라고 예. 네. 그리고 우리한테는 매출이 100억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우리 이제 매출이 말도 안 되게 높게 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단지 이제 말하자면 두 회사 간의 오간 액수를 제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두 회사 차원에서는 오간 돈이나 물건이 네. 이제 상계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재무제표를 본 투자자들이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죠. 또 이런 경우에 네네네. 삼성전자는 시사인에
종속 기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시사인이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20%좀 가지고 있어요. 이건 또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재무제표에는 우리가 삼성전자 지분을 구입할 때 이제 그것도 엄청나게 많네요. 일단 그거를 일단 기입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컨대 뭐 삼성전자가 한 뭐 100억 원 수익을 올리면은 우리가 20%니까 한 20억 정도가 우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말하자면 그 지분법 이익이라는 이제 계정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고 네. 그거를 뭐 시사인의 어떤 단기 순이익이라도 이런 데 이제 반영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배당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 지분만큼만. 네. 요거는 지분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분법에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양대 기업이 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우리 기업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을 살 때의 그 가치를 장부에 기입하고 네. 거기서 변동을 시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20%만 가지고 있다면 예. 사실은 관계가 바뀌는 거죠. 네. 우리 20%만큼만 지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우리가 100주를 가질 때는 그냥 금융자산이잖아요. 연결 재무제표상에서는 하나의 기업이고 그렇죠. 근데 관계 기업일 때는 어떤가 하면은 좀 전에 말씀 20% 가질 때는 어떤가 하면은 그냥 조금 가졌을 때보다는 일단 관계가 되는 영향력이 큰 것이고 또 연결 재무제표처럼 완전히 지배하는 것보다는 적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삼성전자 주식에 우리 시사인으로서는 금융자산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해지는 것이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관계기업일 경우에. 예. 관계기업이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주로 이제 어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 지분의 20에서 50%를 가진 경우를 관계기업이라 그럽니다. 네네. 그 지분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뭐 예. 그런 정도의 20에서 영향을 50%요? 갖게 되니까요. 근데 보통 제가 약간 그렇게 그거 궁금해서 그런데 음. 종속기업이라고 할 경우에 아까 100% 얘기하셨잖아요. 50% 이상이면 종속기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종속기업하고 관계기업 나눌 때 그 기준점이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50% 마이너스 한 주 이렇게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이 50% 플러스 1주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만약에 50% 마이너스 1이면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딱 50% 거기가 되는 거예요? 종속기업하고 관계기업 나누는 기준이? 사실 그게 그건 애매합니다. 그건 아니죠? 예.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어떤 기업을 지배를 하느냐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기업이 비투자기업이 투자기업에 한 부분처럼 취급을 해야 되느냐 네, 네, 네. 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애매한 규정입니다. 단지 네. 어떤 지분율 외에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명확하게 지분만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네.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지분은 50% 이상일 경우에는 예. 이제 종속기업으로 속하게 되고 20에서 50% 정도면 이제 관계기업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죠. 예. 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집에서 네. 가사 노동을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네네.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그러면 일단 그 가사 노동은 그 사람이 가사 노동을 할 때는 그 집안 살림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따로 떨어져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 집안의 종속 기업인 거죠. 예. 네. 네.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그 가사 노동을 담당하던 사람이 손을 놔버렸어요. 예. 나 못하겠다. 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밥 짓는 노동, 설거지하는 노동, 양육, 보육 노동 같은 것을 시장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어떻게 되죠? 돈을 줘야죠.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가치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아시겠죠? 네. 예, 그 좀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4년에 삼바 재무제표는 네. 에피스를 종속 기업으로 본 거예요. 네. 우리의 하나의 사실은 같은 기업이죠. 식구. 네. 같은 기업 내 한 부분으로 네. 본 겁니다. 봤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2015 2015년 말에 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삼바가 에피스를 지배하는 삼바의 에피스에 대한 영향력이 대폭 낮아졌다라고 하면서 네. 관계 기업으로 회계상 처리한 거죠. 아, 종속기업이었는데 예. 관계기업으로. 예. 그리고 관계 기업으로 처리를 하면은 지금까지처럼 한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가치를 가치가 발생해서. 그렇죠. 아까 말씀 네, 우리가 네, 네. 가사노동 이야기했던 네, 네. 것처럼 새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을 써서 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변경했다라는 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바뀌게 되니까 재무제표 자체도 이제 그 기준이 달라지면서 그 어떤 수치가, 그 순이익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해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2014년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네. 삼바가 에피스에 대해서 하나의 집안으로 보고 예. 그런데 관계 기업으로 가면은 예전보다 이 금융 자산적 가치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에피스의 가치를 이른바 따로 평가를 해서 네. 삼바의 재무제표에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 과정에서 에피스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게 평가가 된 거죠. 아, 예. 근데 이게 진짜 비상장 기업인데 그야말로 그거는 그 가치라는 것은 정말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이게 참 대단하다. 이게 이제 스토리가 더 흥미로우시네요, 진짜. 저는 약간 일단 개인적으로 네. 일단 첫 번째 드는 의문점이 있는데 네. 뒤에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 저의 의문점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삼바가 에피스의 지분을 91.2%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의 절대적이었죠. 네. 근데 가령 제가 그런 상태에서는 누가 봐도 사실 이건 종속기업이고 그래서 한 식구라고 쳐서 연결 재무제표로 쓴 거였는데 이 종속 91.2%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오늘부터 내일 내가 지분을 91.2%를 갖고 있는데 너는 관계회사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금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말하자면 그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네. 그 이유를 그렇죠. 삼성청은 주장을 하고 이걸 이제 그 과정을 비판한 시민 단체나 예. 혹은 검찰 측은 개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재 이 문제의 핵심이죠. 법적 분쟁과 그렇죠. 논쟁의 핵심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계속 얘기를 네. 해주시는 건가요? 그 전에 뭐 또 다른 걸 설명해 예, 그 전에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 이유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은 그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삼바가 자기 재무제표에 에피스를 새롭게 평가를 해서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에피스는 지금 비상장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럼 결국은 그거거든요. 에피스가 지금 우리가 실제로 에피스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지만은 만약에 에피스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은 얼마로 잡힐 것인가를 네. 이제 따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그걸 따지기 위해서 삼바가 회계법인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이제 그 가치를 산정했는데 네. 사실 이거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합니다. 현금 흐름 할인. 그러니까 아까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비상장 기업을 가치를 평가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할까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회계법인들이 동원해서 예. 어떤 방식이라든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현금 흐름 현금 흐름 할인. 할인법 예, 예. 이런 거요. 그 방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런 거죠. 앞으로 에피스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벌어들일 돈을 이 바이오 업계의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또 에피스의 능력, 규모 이런 걸 따져서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아, 네.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네, 네. 또 물론 그 중에는 단지 어떤 삼바의 투자 외에 계산한다는 거는 삼바의 투자 외에 이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캐시플로우라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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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캐시플로우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현재는 얼마인가 아. 이걸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차영석 팀장님이 한
한 1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했어요. 예. 네. 투자를 하는데 차영석 팀장님은 1억 원 정도라면 내가 10%의 이익은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억 원이면은 1년 후에는 1억 1억 1천만 원이 네. 돼야 돼요. 네. 이건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1년 뒤에 어떤 그 기업이 1천만 원을 더 수익을 만들어서 돌려드렸다면 캐시플로우 1억 1천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 10%로 할인하면은 1억 원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 에피스에 이 투자한 사실은 뭐 삼바가 대부분이죠. 네. 예, 근데 삼바는 에피스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바라는가, 네. 그리고 에피스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추정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게 요구 수익률인데 네.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서 지금의 가치로 나타낸 겁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만 무려 엄청나게 평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말대로라면 이제 삼바가 에피스를 2015년에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바꾸면서 이런 이제 그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재무제표가 바뀌고 순자산이 늘어나고 이게 이제 현금 흐름 할인이라는 어떤 그런 그 처리가 이렇게 숫자로도 이렇게 밝혀진 건데, 아니, 이런 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임의로, 그렇게 확, 오늘부터 종속기업에서 내일은 관계기업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현금 흐름 할인법도 그렇고 사실 네. 이 현금 흐름 할인법 자체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하나고 또 거기 또 다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규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네. 그 규정에 맞췄는가 맞지 않았는가? 제가 하나만 더 질문, 그 위에 것 다시 하나만 더 할게요.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는 의미는 그거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에피스라 얘기할게요. 에피스라는 회사의 지금 현재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 에피스가 수십 년이나 얼마 뒤에 어느 정도의 돈을 벌 것인지를 미리 생각을 해서 그거를 그때 벌 수 있는 그 액수로만은 지금 가치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시간 흐름이 이만큼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뭐 50년이면 50년 이래서 그래서 이걸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이 액수를 줄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피스가 한 50년 뒤에 뭐 100조짜리 회사다. 그러면 50년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할인을 한다는 거는 지금으로 그 할인하는 거 이 5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 에피스가 뭐 매년 그만큼 이제 성장하는 그게 있으니까. 계속 몇 조씩 벌어가지고 100조 원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각 연도별로 다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예, 그러면 그럴 경우에 도대체 이 에피스를 그때 이 기업 가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에피스가 갖고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를 계산한 게 5조로 갑자기 이렇게 뛰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얼마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전에는 아예 계산할 필요가 시장 가치가 없었고. 없었죠. 그렇죠. 그게 없었으니까. 7천억짜리 기업이었잖아요. 예, 단지 순자산은 당시에 에피스가 그 2015년 말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5년 말에 순자산은 3천억 원 정도예요. 순자산. 순자산. 예. 예.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 가치 산정은 자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현금 가치 현금 흐름 할인. 할인으로 예. 에피스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라는 거를 추정을 해서 할인을 해보니까 예. 그게 5조 2,726원이더라. 네. 그리고 이 중에 갑자기. 이 삼바의 에피스 지분율이 91.2%이기 때문에 네. 5조 2,700억 원의 91.2%는 4조 8천억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4조 8천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아. 삼바 재무제표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데 어느 시점이든 그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 방식이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까 안 그래도 차현석 팀장님도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계기가 있긴 했습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원래 삼성이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는 후발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후발주자로 뛰어들려고 그러면은 사실 선진 기업과 제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바이오젠 상당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음. 그 바이오 제약 부문에서는 예. 이 바이오젠과 합작을 합니다. 네. 아, 네. 기술 제휴를 한 거죠. 음. 기술 제휴를 하면서 에피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아. 설립을 했는데 이제 그 에피스에 대한 삼바의 지분은 원래는 85%였어요. 네네네. 네네. 그리고 바이오젠은 15%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015년까지 계속 삼바 측이 지분을 늘린 거죠. 결국은 그게 91.2%가 되고 삼바는 바이오젠은 8.8%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제휴를 할 때 그 이른바 그 콜 옵션 계약을 하거든요. 네. 아, 네네. 이거는 사실은 바이오젠이 협력해 준 것에 대한 일종의 대가예요. 네. 콜 옵션이 뭔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차 팀장 또 동원을 해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차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시사인 주식에 대한 콜 옵션 가지고 있다고 쳐보죠. 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 팀장님은 예를 들어서 시사인 주식을 1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네. 그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콜옵션이죠. 이거를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근데 행사해도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시사인 주식이 우리 물론 비상장 기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막 20만 원 이렇게 됐다 하면 그래도 20만 원이 10만 원으로 되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네.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네.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주당 10만 원 이익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네, 콜옵션. 콜옵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삼바와 바이오젠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제공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이오젠이 삼바 주식의 네. 50 플러스 마이너스 1주 아까 말씀하신 50% 마이너스 마이너스 1주. 예, 예. 1주까지 살 수 있게 네네. 일정한 가격으로 음. 그렇게 이제 계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바이오젠이 되게 유리한 지위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에피스가 성공하면 콜옵션, 에피스 성공하면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한 3천 몇백억 들이면 살 수 있는 한국 돈으로 아, 네. 이제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3천 몇백억 들어가지고 에피스 주식을 사면서 50 플러스 마이너스 1주를 가진 대주주로 올라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네. 만약에 에피스가 잘 안 되면은 안 사면 그만입니다. 그쵸. 그렇죠. 예. 그걸 제공한 겁니다. 네. 아유, 제공했는데 바이오젠 입장에서 아무 얘기도 없네요. 좋은 조건이네요. 그렇죠. 네. 맞아 부담 일종의 것도 없고. 그 삼바 측이 바이오젠에 보온을 한 거죠. 그러네요. 아, 네. 어쨌든 자기네도 처음에 15% 투자하고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상장이 되거나 사업이 잘 되고 상장이 되면 어쨌든 굉장히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거니까요. 바이오젠. 그런데 이 에피스가 한 이건 물론 삼척의 주장이지만 한 2014, 15년쯤 되면은 제법 성과들을 올립니다. 네. 예컨대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국내 시판 허가를 2개 받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뭐 유럽에도 받고 그럽니다. 네. 뭐 이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삼성 측의 주장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네. 바이오젠이 조만간 콜옵션을 콜옵션을 행사할 행사를 것이다. 해서 50 플러스 마이너스 1주의 대주주가 될 것이다. 네. 네. 50 플러스 50% 마이너스 1주를 마이너스. 보유한 대주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기업에 뭐 어떤 주주가 한 30% 가지고 있더라도 70%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주주들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 다른 주주들이 흩어져 있고 소주주라면은 네. 이 기업의 지배력이 뚜렷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콜옵션이 행사가 되는 경우에 삼바는 에피스에 대해서 50 플러스 1주가 되는데 그 차이가 안 나죠. 그렇죠. 네, 별 차이가 안 나게 오십 되죠. 플러스 바이오젠은 50 마이너스 굉장히- 1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센 기업 아닙니까? 예. 네. 또 이 이사회에도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삼바가 과연 에피스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아. 종속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 네네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곧 바이오젠이 들어올 거니까 아. 우리는 2015년 말 이 시점에 곧 들어올 거니까 관계 기업으로 바꿨다. 바꾼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절묘하네요. 이게 진짜.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었나 없었나 이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실제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 건가, 했나요? 예, 했습니다. 아, 작년에 했습니다. 예, 예. 예, 작년에 해서 지금은 삼바가 50 플러스 1주고요. 바이오젠이 50 플러스 마이너스 1주 대주주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혹시 이렇게 모른다. 됐는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생각에는 둘이 짜고 치는 거고 뭐 기업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보온을 했으며 왜 바이오젠을 끌어들였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게 또 파헤쳐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2015년에 어쨌건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이제 합병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재용 그 삼성그룹 그 지금 부회장이죠 어쨌건 이렇게 이제 경영 승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여기까지 이제 또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벽하게 오늘 나는 지금 이종태 팀장하고 방송하면서 두 번째 또 아주 재밌는 매주 방송할 때마다 그러시면서 무슨 소리예요? 매주 재밌진 않아 솔직히. 스토리의 얼개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시겠죠? 뭐 쟁점이나 이런 거. 아주 이 브렉시트 이후에 또 한 방 또 배웠어. 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죠. 9월에 합병. 이 양반도 어깨 피고 또 목소리 또 까시는 거 봐. 성사가 왜냐면 겸손해야 돼, 다 사람이. 끝나가거든요. 예, 네, 그래요. 네. 한시름 놓으시는 거군요. 그래요.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게 이 기업 가치 평가라는 게 또 이 이게 다 금융 쪽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 뭐 어떤 논리에 든 다 허점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예. 지금 현재는 검찰 측의 스토리와 검찰 스토리는 아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명확합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려면 네. 삼바를 올려야 되고 예. 삼바를 올리려면 앱스를 올려야 돼요. 명확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어떤 이런 일련의 에피스의 그 예. 가치를 올리려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지. 그걸 전제로 해서 관계회사로 만들어서 음. 에피스의 가치를 올리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재무제표 안에서. 여기는 다 의도가 있는 것이고 예. 검찰 이야기는 네네. 그러니까 이 의도는 이재용의 성계다 예.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삼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논리들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이걸 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가장 합법적이고, 이렇게 그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네. 기업을 재편하기 위해서 한 거였지. 계열사 정리했을 뿐이지, 전혀 내부에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것이 삼성 측 입장이겠죠. 예. 현재로서는 사실 그 어떤 이 두 스토리가 부딪히고 있는 건데 태평하게 맞서고 있는 예, 거죠. 이에 대해서 일단은 외부인으로서 누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는 좀 삼가하도록 하겠고요. 예. 그렇죠. 기자시니까. 근데 저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검찰이 이번에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네. 회계 관련 자료를 공장 마룻바닥에 숨긴 거는 사실 이건 증거인멸은 되게 그렇죠. 명확한 거잖아요. 그거 자체로는. 마룻바닥에 숨긴 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거로 이제 그래, 그거 중요한 얘기야. 말하자면 누가 내부적으로 얘기한 거지. 맞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니들은 그거 숨기려고 숨긴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이쪽에 이렇게 받는 거죠. 아니다. 그것 때문에 숨긴 게 아니라 일단 반사적으로 검사 조사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예, 군대가 없는데 그냥 일단 숨기고 봤다 뭐 이거. 딴 걸로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사실 마룻바닥 말고 뭐 처갓집에서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놨던데. 실제로 사실 웃긴다.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있어요? 지금 처갓집에 뭐 갖다 놓은 거? 아니요, 저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은행들도, 예를 들면 국내외 사례를 보면은, 일단 뭐, 감독하고 조사 나온다 그러면은, 자료 숨기고, 그러면 사실, 예. 말하자면 이제 삼성 측은 거기 묻어가면서 이제 반론을 개시하는 것이고, 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일단 검찰은 이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네. 현재 계속 전개 중이고요. 네. 제가 볼 때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런 어떤 일련의 삼성 측의 행위가 회계 사기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네. 사실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적당히 가자. 그래서 삼성 아니냐. 그런 게 있죠. 이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일단 현재 삼성 그룹의 계열사 재편이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네. 지금도 사실 지주회사 역할을 그 아까 말씀드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된 신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란 말입니다. 예. 회사고 이제 여기서 쭉쭉 내려가는 네. 여러 가지 고리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바가 흐트러지면은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아, 네. 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가 네네, 그렇죠.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어떤 지주회사나 또 이 그룹의 이 그룹 법적 전환성이 있는가라는 네.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파장이 지금 현재 삼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네. 바람이고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겠네요. 생각을 하고 이 있습니다. 모직과 물산의 합병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그것 합병 자체가 무효다 이건 아니고 그 이후엔 소송인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거는 모릅니다. 아 그거는 예, 모르는 예, 거예요? 예. 어떻게 될지. 그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IST도 걸릴 수가 있고 그 예, FTA 엘리엇 같은 데서 네. 예전 여러 가지 굉장히 큰 파장이 가능하다고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딴 것보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네. 이슈고 그러네요. 또 그렇다면 우리가 단지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어떤 이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참여연대랑 이런 곳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해서. 예, 당연하죠. 그렇군요. 이게 관계기업, 종속기업 그게 그리고 나서 관계기업이 될 경우에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회계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었고 그 방법에서 그러면 이 삼바와 에피스의 관계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만들려고 할 때 등장한 게 바이오젠의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건이고 그것 때문에 그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으로 바꿨다는 게 이제 삼성 측의 논리이고 네. 지금 검찰 측에서는 그거 아니고 이거는 그 승계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삼바가 모직 밑에 있었으니까 모직의 그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들을 다 의도가 있는 거야. 의도가 있게 그 사기를 친 거다 이거라는 거죠. 근데 어쨌건 저는 이 삼성 삼바 일명 삼바라고 불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회계장부 조작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회계장부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굉장히 경영의 윤리, 고용 승계, 경영 승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치나 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그 수치와 관련 숫자적인 것, 경제의 어떤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면 문제는 오히려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의혹이 많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부터 시작해서 이치용 부회장의 그 경영승계에 이르기까지 지금 삼성과 또 검찰의 어떤 이야기한 대로 그 자기 논리를 갖고 첨예한 대립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는 이제 끝까지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 기업의 어떤 큰 흐름들이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종대 팀장님이 그렇게 조단조단 설명을 해주니까 종속기업, 관계기업 명확해지잖아요. 예도 들고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사인사 팟캐스트를
꼭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아요? 차영석 팀장? 저는 아까 머릿속으로 아까 종속기업, 이 관계기업 생각하면서 정리하세요. 머릿속 진짜로. 얘기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시사인에서 디지털 콘텐츠 팀을 분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0%를 가지고 자, 있다가 그만해요. 이거를 그만 다른 정리해요. 어디를 해가지고 콜옵션을 등장시켜서 사랑하는 관계- 시사인 독자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고 알찬 뉴스를 제공하는 기자들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좋아요, 구독, 알람을 안 누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차영석 기자 대신 제가 다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 끝나고 잠시 차영석 기자 머리 식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팟캐스트는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분사를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 삼바 문제 시사인에서 깨끗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삼바 끝! 감사합니다.